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고 악수였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조우였던 만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요. 그 장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조우 장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성남 법정에서 20년 전에 자주 뵀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고요. 하지만 난 기억이 안 난다. 이재명 후보의 언급이었습니다. 어색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어색하죠.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좀 안 친한 사람들이 처음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예, 보통 예. 얘기하죠.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옛날에 뭐 어디서 그러지 봤는데 않았냐. 뭐 여기서 뭐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첫 만남이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죠 지금. 예. 그렇다고 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그렇겠죠,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대면하게 서로 이제 메시지를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좀 보여준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그 재밌었던 게 어떤 뭐 얘기들이 이제 예. 뭐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화도 하자 뭐 예.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해드릴 텐데 첫 대면이 대면했다. 예, 대면이라서 대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존경하는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이라는 말을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무대에 올라서 인사말로 하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1대1 회동, 정책 토론회. 계속 이제 이 얘기를, 이 화두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 예.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토론에 내가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정책으로는 내가 좀 더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재명 후보는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예.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대장동 게이트니 이런 것들에 좀 끌려다니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좀 제안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은 뭐 상대방이 그거에 자신이 없어서 예. 약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정쟁을 그만두고 우리 건설적인 얘기를 하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딱히 예.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 그렇게 이제 할 것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윤석열 후보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1대1 제안 이재명 후보가 1대1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날 뭐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날 내놓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부패와의 전쟁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부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보기에는 예. 여기는 부패니까 이게 정책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이냐. 약간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시각이죠. 이게 옛날에 뭐 그 범죄와의 전쟁, 검사들이 총동원돼 뭐 이런 것처럼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가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 조금 보여집니다.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유권자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양당 대선 후보가 만나서 정책적인 측면, 이거 사실 정책 토론이라는 거는 여야가 다 공감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를 일종의 부패로 규정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줄 수 있겠는가. 시작부터가 일단 전제부터가 지금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볼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한다 안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고개는 뭐 끄덕인 거로 보입니다만. 고개는 매번 끄덕이십니다. 예, 고개는 매번 끄덕이는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정책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서 이 토론을 해서 이득을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 캠프 측에서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아직은 좀 그 정도로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윤석열 후보 측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당내 경선에 주목하다 보니까 거기에 당내에 내놓는 메시지와 또 이게 전 국민에 내놓는 메시지가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리고 캠프도 안 꾸려졌다. 그러면은 말릴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캠프는 꾸려지고 예. 윤석열 캠프가 꾸려진 다음에 그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접근하는 국민의힘 당내 기류의 일부일 수는 있겠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제 꼼수라는 표현을 이제 어제 쓰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 잘하니까 내 말솜씨에 한번 당신이 놀아나 봐라? 예의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예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뭐 그게 뭐 예의 없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굳이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당연히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니까 제안을 한 거는 맞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일치를 합니다. 견해 일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받을지 말지 아니면 다른 역제안을 할지는 윤석열 캠프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대선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된다. 뭐 예.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우리 정책 가지고 하면 비전 가지고 해보자라고 좀 긍정적인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캠프가 구성된 다음에 아마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대1 정책 토론회를 받을지 말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재명 후보가 참석해서 이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대장동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밝혀서 어쨌든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후보가 말로 이렇게 특검을 받겠다라고 한 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란 단서를 달았잖아요. 예. 보통 이런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반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수사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반년이면 이제 대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특검을 받기는 받되 지금 당장은 안 받겠다라는 거가 사실 속내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예. 다만 이제 계속 특검하라고 여론이 높거든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난 특검 안 받아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진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 같은 사람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나는 떳떳하다. 이날도 사실상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도 그냥 대장동 그냥 의혹에 대해서만 거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해명을 했어요. 그 정도로 본인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도 어필하기 위해서는 특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예. 다만 이제 특검의 시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이거는 이게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에서 또 예. 결정할 문제겠죠. 예.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주임 검사 시절에 대장동 관련 수사를 이제 부실 수사했다. 이제 이런 점도 포함시키자는 건데,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을 하긴 하는데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들었던 전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포함시키자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건 예. 또 어떤 뜻일까요? 뭐 같이 들어가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 부산저축은행 예전에 게이트였죠. 그러니까 이제 부실 대출, 부동산 파이낸싱 부실 대출을 최대 4조 원까지 잘못해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검찰이 한 달 동안 거의 수사를 했었고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이 4조 원대 중에서 한 1,100억 원 정도가 이 대장동 TF, 그러니까 지금의 대장동하고는 다른 그 전에 있었던 민간업체 대장동 PF에 이때 들어갔었고 그때 남욱 변호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대장동 PF에 있었던데 여기에서 브로커가 있어서 이거를 대출을 알선해주면서 한 11억 정도를 받았고 예. 이거를 변호했던 사람이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이거든요. 예. 근데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대장동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원죄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대장동 게이트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그때 수사를 대충하거나 봐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책임론이 같이 불거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전략인 거죠. 근데 예. 같이 하자라고 하면 아마 안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특검을 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달려붙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자는 거는 뭐 나도 의견이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걸 받아라. 이제 이런 이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고발 사주 의혹도 동시에 특검하자고 주장한 데에서 반대 입장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이 보기에는 지금의 공수처는 제대로 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예.
물론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을 가면은 이거는 오히려 묻히게 된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끌기다라고 하니까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 구성하려면 또 몇 달 걸리잖아요. 예. 그럼 대선 끝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동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고 다른 안철수 후보나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거는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얘기가 좀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첫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고 이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 후보의 주장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까지 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은 대부분 낮다고 보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아주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불가능하진 보지는 않아요. 않은데.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될 겁니다. 좀 더 약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예. 12월이나 1월쯤에 하면은 이게 또 구성하려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2007년에 BBK 특검이 좀 예. 생각이 나요. 닮은 꼴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발걸음을 좀 따라가 볼 텐데요.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버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버스라고 한 거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런 프로젝트를 돌입했을까요? 일단 메타가 여기에 어이가 아니라 아이죠. 아이. 그러니까 날아가는 메타인데 한마디로 매주 타는 이제 버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8주 동안 부산, 부울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호남과 이제 충청도를 거쳐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는 민생 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뭐 이제 민생들 지역마다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약도 내고 이런 이제 8주간 투어인데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는 좀 절실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이 각종 이제 뭐 대장동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좀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할 거는 이재명의 강점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굉장히 현장에 가가지고 뭔가를 진두지휘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예전에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철거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강점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버스 내에 스튜디오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지금 뭐 청년들도 많이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캠프에서는 참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많은 공을 들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런 이름을 매번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매주 타는 민생버스에 돌입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을 타깃해서 토크를 진행하는데 이건 또 맞아요 토크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윤석열 후보 행보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광주 가는데요. 오후 4시에 5.18 국립묘지를 찾을 예정이라서 글쎄 여기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될까 아무튼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주요 5.18 관련한 단체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말자라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몇몇 그 좀 젊은 대학생 단체들 뭐 예를 들면 뭐 대진연이라고 불리는 뭐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좀 이렇게 좀 뭐 센 시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를테면은 뭔가 뭐 물리적 어떤 긴장 충돌이 있을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도 들어봐도 여기에서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게 뭐 이제 예를 들면 계란이라도 하나 맞는다 아니면 예. 뭐 이렇게 뭐 밀쳐가지고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뭐 이게 5.18 단체들의 어떤 아픔도 있지만은 저렇게 하는 게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외면하자. 예. 메시지만 전달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계란 맞는다는 표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런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되게 된다면 보수의 결집도 생각을 해볼 수. 이건 뭐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거니까 떠나서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광주로 대표되는 진보로부터의 어떤 희생양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모습을 본 보수층들이 또 결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전망들을 또 많이 해주시더군요. 근데 어떤 모습까지 이제 진정성 있게 윤 후보가 보여줘야 광주를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여러 번 찾았습니다. 5.18 묘역을. 그때 어떻게 갔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갔어요. 예. 특별히 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갔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대선 후보고 일정이 매우 이제 빡빡하고 이거를 공개 안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 갑니다라고 딱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갑자기 예를 들면 근처에 지나가다가 저 광주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진정성 이런 게 좀 진정성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근데 너무 이를테면 어저께는 4.19 묘지탑에 가서 4.19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시위들 그동안 했었던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일련으로 한다라는 그림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획되고 너무 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오히려 진정성 있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용석 광주시장이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외형적인 자세 중요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라면 그 광주에 가서 무릎 꿇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다. 외형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시켜야 된다.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 등의 이제 메시지를 내야 그게 진정성 있는 행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줬는데요.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5.18 헌법 전문 포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이게 추진을 했는데 야당에서 또 반대를 했었거든요. 다만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뭐 진상규명 처벌이랄지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왜곡 폄훼 인사 청산 뭐 이런 것도 뭐 요구를 했거든요. 5.18 왜곡한 사람들다 청산해라. 그럼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내부에 또 뭐 옛날부터 따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다 청산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잘못했다라고 저는 또 주목하는 게 그 전두환 비석이 있거든요. 가는 길에. 그래서 그거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정치적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방문해서 밟았었죠. 밟았었죠. 아마 윤 후보는 밟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지. 예전에 안철수 후보는 살짝 밟았어요. 그래서 발끝으로만 밟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런 것도 좀 할지. 그거 왜냐하면 다 주목을 할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포인트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5.18 국립민주묘지를 윤 후보가 방문합니다. 어떤 자세로 이제 광주를 방문하는지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대선 후보 가상 다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8일과 9일에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4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4.6%,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5.4, 심상정 후보가 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1.5%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컨벤션 효과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후보 선출된 이후에 그 중간에 대형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게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ARS냐, 무선으로 이제 자동 응답이냐, 아니면은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SBS나 KBS에서 조사한 거는 전화 면접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KSOI가 한 거는 다 이 ARS예요. 근데 ARS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포인트 아니면 15%까지 차이가 나고요. 전화 면접은 한 4에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추세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실제 민심이 있다라고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 정도에 있다라고 예. 본다라면은 지금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뭔가 이거를 이제 한번 끊어줄 이 흐름을 끊어줄 어떤 반전의 계기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반전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숙제일 텐데 컨벤션 효과에 대한 어떤 기간이랄까요? 그 효과의 지속 기간을 한 1주 정도 보고 있다고 민주당의 이제 인사들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혔는데 그거는 뭐 컨벤션 효과라는 게 사실 정치적 이벤트 이후에 나오는 효과를 보통 일컫는데 그게 일주일 정도라고 보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사실 예. 그게 좀 더 길었어요. 예, 예. 컨벤션 효과를 뭐 열흘, 2주에서 열흘까지 봤는데 요즘은 워낙 하루하루가 뭐 막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급변하니까요. 급변하니까 일주일이라고 보고 컨벤션 효과를 뭐 못 누리는 상황도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못 누렸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희망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지난 금요일이었으니까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번 주만 넘기면은 이재명 후보도 뭔가 이 메타버스라든지 예를 예, 들면 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반등할 자신이 있다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청년층 탈당. 지금 탈당한 거 보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요. 2,910명이 탈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수치 가지고도 이제 여러 인터뷰를 예를 들면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준석 대표나 뭐 말이 좀 서로 달라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긴 했는데 2,910명이 탈당했고요. 이 중에 2030이 72.4%. 근데 또 새로 입당한 숫자를 보면 6,846명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어떻게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2030의 어떤 지금 여론 보면은 몇 개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20대는 특히 양강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70%가 다 넘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한마디로 찍을 후보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예. 같은 조사에서 60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20% 정도만 비호감도니까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2030 특히 2030 중에서도 여성들은 예. 진짜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만나보는 여성들을 뭐 얘기를 들어봐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국민의힘 쪽에 이준석 대표를 따라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윤석열 후보가 우리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예. 다만 민주당이 더 싫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20대들이 많고요. 한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관망세로 돌아선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지금 양당의 숙제고 예. 소위 말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는 원래 이제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중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게 이제 2030이 돼버린 거죠. 이번에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낙선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양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2030들의 탈당 저희가 숫자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칠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연결 지어지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타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약간 갈피를 특히 이제 윤석열 캠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컨벤션 효과가 있으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모시는데 좀 더 진심을 다했을 겁니다. 예. 야 큰일 너무 났다. 잘 우리. 나와서. 예, 근데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좀 예. 거칠게 얘기하면 김종인 없어도 이길 것 같은데 약간 캠프 내부에서 그런 기류들이 있어요. 예. 게다가 정권에 달라고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기존에 캠프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은 다 뒤로 밀려나거나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익명으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예. 있죠. 네. 그래서 선대위 명함 뭐 수백만 장 뿌리면 그거 이긴다 이런 예. 식으로 하고 있나라는 게 거대한 캠프를 꾸리겠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이나 아니면 그런 속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내부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캠프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 간다고 그랬잖아요. 컨벤션 네. 효과. 그럼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만약에 예. 계속 간다. 이런 강세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정권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더 노골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그런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견제 카드 아니겠는가? 뭐 그런 해석들도 하던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목적입니다. 이를테면은 권성동 의원이 원래 뭐 종합상황실장이었나요? 뭐 그런 직책으로 이제 사실상 비대위원장 같은 걸, 아니 비대위원장의 선대위원장 같은 걸 하다가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잖아요. 예. 이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놨으니 여기에 훌륭한 분을 모시겠다.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을 이제 모실 수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어쨌든 기존의 캠퍼스 사람들을 계속 중용하겠다라는 예.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분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민주당도 뭐는 전임 뭐 고문들 뭐 다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외연 확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김종인 카드를 굳이 안 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면 이분을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으로 놓으면서 예.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투 트랙으로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같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킹메이커로서의 어떤 존재감이나 상징성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비교하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잘 보신 거죠. 왜냐하면은 경력이 이제 결과가 증명을 했는데 이를테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한 번도 이런 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어 본 적이 없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예. 다만 만약에 김병준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김종인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정권 교체 여론.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50% 중후반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2030에 잠시 이탈했지만 돌아올 것이고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김종인 없이도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진짜로 다음 주 여론조사들 보면은 아마 네.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캠프 내에서도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다른 각도의 질문이긴 한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두 사람 다 모실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두 사람 다 모시는 것도 예의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뭐 고문 같은 자리, 뭐 정확하게 직책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예. 명예선대위원장,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모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고 그거는 다 열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권을 주느냐 마느냐. 예. 한마디로 캠프의 구성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 주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후보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예, 역대 사례를 보면 근데 전권을 다 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고민이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